네, 잘 쉬셨어요? 네, 4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화면만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할까봐 제가 애니메이션을 아까도 넣었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이펙트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나름 머리를 써봤는데 어떻게 보시기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 강의에 드렸던 이어서 계속 강의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우리 그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이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를 했었었죠. 그죠? 그리고 전제주의에 대한 내용도 했었고, 또한 정치적 위험까지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위험을 하게 되면 거의 몰수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쿠바 혁명에 대한 사례까지 우리가 봤고요. 어떻게 유튜브 영상은 잠깐 보셨나요? 아주 이렇게 어, 그 나라 입장에서는 큰 어떤 환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네. 하지만 쿠바는 공산주의 체제고요. 저도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해외 출장도 가고 뭐 여행도 갔었었는데 쿠바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뭐 쿠바산의 뭐 쿠바 야구도 되게 유명하고 쿠바라 하면 그리고 쿠바산 뭐 시가 그죠?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담배 시가를 말씀드린 거고 또 예, 그 쿠바의 그 노인가 바다의 그, 그 뭐죠? 모델 그러니까 배경이 그 바로 쿠바 그쪽이 아주 낭만적인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과는 다르게. 예. 또다 한 번에 이제 그 사례는 정치적 위험의 사례는 이 러시아의 어떤 모라토리엄 사례가 또 있는데요. 이 1998년도 8월에 이 러시아는 그 루브라가 평가 절하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97년도 말에 우리는 그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엄청났었죠 그때 뭐 환율이 뭐 거의 2,000원에 가까이 육박하고 뭐 기업들은 뭐 부도가 계속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했는지, 제가 뭐, 저가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음덕인지, 선친의 어떤 덕인지 모르겠으나, 90, 갑자기 이제 97년 3월에,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가게 됐죠. 왠지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매스컴이나 또 뭐 잡지에서만 봤지,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 뭐 약간의 경험적인 경험 삼아 미국의 유학기를 택했는데요. 사실은 유학이라기보단 처음에는 이제 어학을 좀 영어를 배우는 차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갔었는데 뭐 6개월 만에 영어가 되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안 됩니다.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해서 좀 더 배우자, 좀 더 공부하자 했는데 뭐 그냥 영어만 하긴 그래서 이제 전공을 컴퓨터 쪽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운이 좋았죠. 97년 말에 이제 한국엔 IMF 때문에 다들 어려우셨는데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학을 왔던 친구들이 뭐 한국에서 원조를 받았던 친구들은 왜냐면 환율이 일단 1불에 2,000원까지도 뛰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1,000원일 때 1불이면 이쪽에서 1,000만 원만 바꾸면 만불을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만불 갖고 이제 받아서 생활을 하고 뭐 기숙사비 내고 학비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환율이 2,000원까지 뛰면 어때요? 예. 만불을 보내려면 2천만 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은 외환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IMF가 사실 뭐 국제 기구인데 뭐 IMF 사태라고 그러는데 IMF가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 이제 IMF 사태라고 이제 명칭하니까 여러분들이 IMF라고 이야기 편하시면 이제 IMF라고 부를 텐데 어쨌든 그 외환위기 IMF 때 그러니까 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들도 뭐 직장이 잘렸고 뭐 이런 판에 뭐 원조를 받을 수 없으니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죠. 거의 한 그때 당시 유학생들 한 80%, 뭐 90%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개강을 못하고 다들 들어오는 거 비슷하게 막 그때 막 들어왔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가자마자 뭐 그때 당시
이제 파트타임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뭐 디시워시도 하고 뭐 신문도 돌리고 뭐 이러면서 현지에서 오히려 살아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위기를 기회로 잘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도 마찬가지 이런 평가 절하 루브라 때문에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오리온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잘 잡았어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너무 평가가 절하되어 있어서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90일 동안에 돈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온은 오히려 역으로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했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세계 각국이 이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고 모스크바 소비자 제품들이 품귀에서 시달렸는데 오리온은 오히려 모라토리움 이전에 가격으로 시장 제품을 공급하고 그게 더 이제 오리온에 대한 신뢰를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클릭해 보시면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러시아나 이런 모스크바 이런 쪽에 혹시 출장을 가보시거나 여행을 가보셨나요? 상당히 춥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다음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국가 위험, 정치적 위험과 국가 위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또 국가 위험, country risk. 뭐 그게 그거 같죠.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되게 유사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위험 노출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위험 노출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노출 기간, 뭐 위험의 유형, 위험의 크기, 위험 방지 수단 등을 이 6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한번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노출의 대상은 보면 정치적 위험은 해외에 어떤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큽니다. 하지만 이 국가 위험은 국제은행 또는 이제 대출, 예를 들어서 간접 투자 자들에게 오히려 더 리스크한죠. 또 위험 노출에 대한 자산 부분은 물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또 자본 및 기술 등의 모든 해외 투자 재원들이 이 정치적 위험에는 노출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국가 위험은 이런 정부나 민간에 대한 대출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산에. 또 위험 어떤 노출 기간은 되게 무기한입니다. 투자 기간 내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화당이 이번에 집권 트럼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도 뭐 리스크가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에 있어서가 약간의 어떤 신이데올로기의 주의와 가깝게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소련과 미국이 이제 냉전 체제였을 때 그때 이제 이데올로기 시절을 하고 다르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어쨌든 패망을 했죠.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연방공화국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의 미국이 혼자 독주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화랑인 것처럼 느꼈으나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이 자본주의 병파이기도 하지만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게 됐죠. 그리고 이 미국이 오히려 너무 많은 이런 그 행태의 자본주의의 폭리나 또 그런 것들을 좀 취했죠. 그러다 보니 바로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환위기 97년의 외환위기 다음에 왔던 또 위기가 뭐였죠? 2008년도에 리먼브라 사태, 그죠? 그 파생상품, 그러니까 미국발, 그게 사실은 그것도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처럼 이런 되게 어떤 정치적 위험은 꼭 뭐 공산국가, 전제주의냐, 뭐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되게 투자하는 전체 기간 내 어떤 무기한적으로 위험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위험은 대처 약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기로 봅니다. 그리고 위험의 유형은 수용,
몰수, 뭐 엄청나죠? 예, 그 나라의 어떤 수용이 되어버리거나, 몰수되거나, 뭐 국유화, 또 테러, 그죠? 우리가 뭐 이란이나 뭐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했는데 뭐 납치를 당하거나, 뭐 테러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예, 거의 뭐 세상하기 힘들겠죠. 조세 차별화, 외환 통제, 고용 규제, 뭐 현지 제품의 부품에 대한 의사 강요, 뭐 이런 것들 또 관세 장벽, 또 현지에서 사업하려는데 뭐 반드시 현지인 한 명을 뭐 고용해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입찰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위험은 뭐 앞서 했던 모라토리엄처럼 채무 상환 불능이나 또 뭐 상환 동결이나 뭐 채무 조정, 뭐 상환 조건 변경 이런 부분들이고요. 위험의 크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 마찬가지 예, 국가 위험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위험의 원천에서 다시 한번 예, 위험의 크기를 한번 이거는 약간 정량적인 거보다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이 또 크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험 방지의 수단은 예, 정책 위험은 그래서 해외 투자 보험이나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뭐 국제적 사업 다각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옆에는 오히려 환원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해서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 또한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을 보면 예, 기회가 위기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국가위험의 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부보를 들고 하고 또 국제적 사업 다각화 여신 한도 설정합니다. 저 또한 효성에 있으면서 무역 PG라고 무역 퍼포먼스 그룹에 있었었는데요. 효성도 예전에는 뭐 나름 그 잘 나갈 때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화랑일 때 또 한참 성장세에 있을 때는 국내 재계 8위까지도 올랐다고 해요.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조성래 회장께서 이렇게 경제 이 회장까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무역 피지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이 피지가 뭐냐면 퍼포먼스 그룹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계열사가 되게 많았는데 97년 이제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맥킨지한테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자회사들에 대한 정리, 매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다 오히려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시키고 자 그때 이제 여러 문어발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뻗어져 있던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룹 내에 이렇게 그룹사 내에 이렇게 이 카테고리션 나눠서 뭐 퍼포먼스 그룹 그 밑에는 이제 퍼포먼스 유닛 그래서 뭐 효성 무역 PG, 뭐 철강 PG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그룹별로 나눴고 예전엔 그 하나하나가 다 계열사였죠. 그 PG와 그 밑에는 또 하나의 작은 단위의 PU, 퍼포먼스 유닛으로 또 조직을 또 세분화시켜서 그 밑에 이제 유닛 밑에 또 팀을 두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PG에서 이 수출에 대한 또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이룬 부분들을 전 세계 한 32개국에 뭐 제품을 보내고 또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로 보내는 뭐 삼국무역도 하고 하면서 요 무역보험공사 수출 부보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보이스 발행하고 면장 끊고 뭐 포워더 뭐 하고 또 상공무역을 하려면 이 뭐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계약 서류면부터 시작해서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뭐 등등 등을 해서 부보까지 하고 또 국내 공급업체가 있으면 그 공급업체한테 또 구매 확인서까지 발행해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기타의 어떤 수출 왜냐하면 이 부보를 들지 않고는 엄청 까다롭게 이제 보고 부보를 들지 않고는 아예 이제 결제가 안 나니까 위에 있는 상무나 전무의 결제가 나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수출 부보는 반드시 들고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사고를 한번 당해서 수출 부보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봤는데 사고 금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부보를 들고 수출을 하면 이런 국가적 위험을 발생해서 그 돈을 고객사한테 받지 못했을 때 무역공사에 수출 부보를 들면 95%까지 받고요. 삼국무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생산한 것들을 제가 유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요.
그 포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 회사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연장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서류는 삼국무역이라 해서 내가 그러니까 로지컬리 이론상으로는 내가 수입을 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하지만 물건은 바로 중국에서 물건으로 유럽으로 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걸 바로 삼국무역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칠판 기능이 있는데 온라인 녹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서투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있고, 왜냐면 여기 이제 무역보험공사 이야기했으니까, 물론 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유럽이 있고, 생산 공장은 중국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 생산된 제품을 실제로 물건은 유럽으로 이동을 해요. 하지만, 그 페이퍼웍상은 내가 이 제품을 사서 이 제품을 유럽에 판 거죠. 그래서 돈은 유럽에서 돈 들어오고 제가 다시 이쪽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자간무역, 삼국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삼국무역을 들을 때도 수출부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대신 수출부에 대한 그 부호를 들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 환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는 안 됩니다. 얼마가 되냐면 80%만 됩니다. 80%. 그렇게 80%만 가능하고요. 정치적 위험에 대한 원천 부분들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원천 부분들은 정치적 주권이냐, 또 정치적 갈등이 있고요. 정치적 주권 부분들을 보면, 정치적 주권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는 부분들을 정치적 주권이라고 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실 규제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갈등은 폭동, 내전, 그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폭동, 내전, 정치적 음모, 직접적 영향으로에 대한 거는 납치, 폭력, 파업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한 나라 정부가 자국의 주권을 이렇게 강하게 행사할 때 정치적 위험이 발생을 하고 이런 원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피해본 사례들도 많고요. 꼭 이런 폭동 내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갈등이나 인해서 외국 기업들이 경영자들이 납치하거나 외국 기업의 노동자들을 보이콧, 파업을 시키거나 일으키거나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폭력 활동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외국 기업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폭동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하고요. 보면 옆에 나갔나?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끝자락에 이렇게 베트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캄보차이나 반도 베트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림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과 인접 지역인 요즘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독도처럼 일본이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여튼 제대로 그리기도 싫네요. 어쨌든 요 위로는 이렇게 러시아와의 어떤 국도 분쟁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더 크게 그려야지.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와의 또 이렇게 우리나라 건데도 불구하고 저것 거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계속 이슈를 만드는기도 하고요. 밑으로는 또 대만 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사이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는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섬도 아니에요. 그런 분쟁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자국 땅에서, 국가 간의 사이에 이렇게 중간선을 꺼서 이걸 이제, 자기네 어떤 해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섬 여기다 찍으면, 여기와 사이에 다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거든요. 자기 어떤 바다의 어떤 영유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섬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조그만 산호섬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시멘트를 때려 부어서 엄청 크게 이제 해서 섬의 면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나라 땅이라고 주장해서 또 막 이슈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큰 이슈 메이커이죠. 그것처럼 베트남이 한때 제 기억으로
13인가 14년도에 한번 그 중국과 베트남과의 어떤 영토 분쟁이 발생했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계속 어떤 영국 영토에 대해서 위로도 뭐 하고 있고 옆으로도 좀 계속 이슈 하고 있는데 밑으로는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2014년도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베트남에 소유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엄청났었습니다.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그때 호치민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호치민 바로 옆에 뭐 그 산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은 그 동나이라고 하는 산업 지역.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 표현할게요. 효성은 여기 예를 들어서 호치민이라고 하면 호치민 바로 옆에 이제 동나이라고 하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호치민이 여기 있으면 한 1시간 반 거리에 여기 동나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빈증 혹시 베트남에 사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좀 잘하실 텐데 하여튼 이렇게 롯데코 여러 가지 공단 등이 있습니다. 빈증 동나이. 근데 여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왜냐하면 주로 봉제 공장이나 이런 섬유 봉제 쪽이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남아 특히 이제 베트남 그 친구들이 노동력이 이 배움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많이들 진출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나이 빈증 지역에 우리 코트라도 많이 나가 있고 코참이나 이런 사무소도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토 분쟁이 발생을 하고 중국 하니까 이 베트남 친구들이 이 중국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폭동을 하는 거죠. 화염병을 던지거나 아니면 불을 지르거나 들어가서 물건을 막 훔쳐 나가거나 막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중국 기업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한 아시안이니까 막 그렇게 폭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한국 기업입니다. 막 크게 막 세우고, 막 그런, 이렇게 했었었고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정말, 그래서 그냥 엄하게 이제 있는 한국 기업이 불타기도 하고, 왜 이 소요 사태라는 폭동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휘말려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장하기도 하고 막 이슈를 막 만들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돌 던지고 창문 다 깨지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나라 대 나라의 어떤 문제도 아닌데 그죠?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영향도 아주 정치적 갈등도 크게 작용하기도 했었죠. 중국에서도 한번 그랬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드 배치하면서 배치한다고 할 때 엄청 이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여기 홍콩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여기 광동 있잖아요. 광동 동관 이런 쪽에 또 나름 산업지역이 되게 많은데 여기 또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쪽도 여기 이제 효성도 위로 북경 사무소부터 해서 상하이 중국에 또 많이 이런 섬유 봉제 쪽이다 보니까 스판덱스라든지 폴리 이런 PP 이런 쪽에 화학 섬유, 화섬 이런 쪽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타이어 코드나 이런 쪽도 그때 당시 이제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했더니 이제 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 반한 이런 감정들 때문에 또 반한 불매운동하고 그래서 막 롯데가 문 닫고 나가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그런 피해를 많이 봤죠. 이것 또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였고, 정치적인 어떤 위험이었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플랜카드를 크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에 붙이거나 LED 전광판을 해서 계속 이런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보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이런 정치적 주권과 정치적 갈등, 거시적인 위험, 이런 폭동, 내전 이런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례들을 한번 또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거시적 위험이나 국제적인 어떤 기업 전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런 미치는 정치적 변화를 우리가 바로 거시적인 거라고 하고요. 미시적인 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시적 위험보다는 덜하지만 근데 오히려 더 널리 그리고 자주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 위험이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미시적인 기업은 어떤 소수 특정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정치적 위험의 요인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어떠한 그 요인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었는데 이 거시적 위험이냐 또는 뭐 미시적 위험이냐라고 봤죠. 그러면 이 국가 내부냐 또는 국가 외부냐 또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한번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 위험에 있어서의 국가 내부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또 정부적 요인을 볼 텐데요. 사회적 요인은 어떤 걸까요? 혁명, 쿠데타, 뭐 내전, 인종의 갈등, 뭐 종교 소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사태, 뭐 폭동 이런 걸 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소요, 뭐 폭동, 테러, 뭐 파업, 뭐 보이콧 이런 것들이 거시적 위험에 있어서의 국가 내부에 있는 사회적 요인이 되겠죠. 또 정치적 관련 요인은 뭐 앞서 개성공단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유화를 시키냐. 아직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국유화는 되지 않았군요. 어쨌든 몰수가 되기도 하고 앞서 쿠바 사태에 보면 뭐 국유화 몰수 또 모라토리엄처럼 송금 제한, 급진적 정권 이하, 뭐 고물가, 고금리,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거시적 위험의 국가 내부적인 어떤 사태가 됩니다. 또한 거시적 위험의 어떤 국가 외부적 사태를 보면 뭐 국가 간의 게릴라전이 있다든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옆에 있는 탈레반과의 어떤 이런 게릴라전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죠. 그리고 국제 테러, 세계적 대중의 어떤 의견, 철수에 대한 압력 이런 등등이 어떤 거시적 정치 위험의 어떤 국가 외부의 중에 사회적 요인이고요. 국가 외부의 거시적 정치 위험 중에 어떤 정부 요인들은 뭘까요? 말하기도 겁나지만 핵전쟁, 그죠? 그리고 일반 전쟁, 국경에 대한 분쟁, 동맹 파기, 그죠? 수출입 금지 조치, 높은 외채 상환율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외부의 거시적 정치 위험의 정부 관련 요인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경 분쟁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과 탈레반과의 어떤 국경 분쟁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죠. 이 정부 관련 요인이 사회적 요인과로도 해서 이쪽에서 테러를 일으킨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로 계속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미시적 정치 위험을 잠깐 볼 텐데요. 국가 내부의 어떤 미시적 정치 위험 중에 사회적 요인을 보면 선택적 테러, 파업 저항, 어떤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국가적 보이콧. 기업에 대한 국가적 보이콧 사례로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메이 잘 아시죠? 아메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단계 판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예전에 이제 피라미드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피라미드의 그 판매 방식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단계 판매. 말 그대로 하이어키컬리 다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한테 이렇게 내가 먹는 거예요. 특정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겠죠. 그럼 이 한 사람들을 다 밑에 있던 이 문어발식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를 했던 일부 제품 중 일부 수수료가 다 저한테 들어오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 또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 논리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잘못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눈이 먼다 얘도 강매를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가입자를 유치한다던가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해서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메이나 이런 거에서 다이아몬드 클럽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하지 않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구매를 해도 계속 내한테 이제 그게 물론 요율은 틀리겠지만 그 커미션이 곧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국에서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잘 분배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는 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태만이 발생합니다. 예, 보통 우리 팀 과제를 시켜도 보면 꼭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팀 과제를 시켜놓으면 무임승차, 사회적 태만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그 처음에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 중국의 이제 그 공안들이나 또는 이 공산당원들이 이 그 친구들은 이제 크게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를 해서 열심히 한다고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이 아메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를. 그러다 보니 이게 한때는 엄청난 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아메이를 퇴출시켰습니다. 연도를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아메이를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예 못 들이게. 근데 이제 중국이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인구도 13억이고. 그래서 아메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다단계 판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이 하이라키컬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메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이 로비와 그리고 복지 정책을 내세웁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고 무상으로 이런 뭐 원조도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렇게 중국은 여기 중국 유학생분도 계시지만 뭐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합니다. 아메리카 중국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상호도 바꾸고 해서 다시 이제 요즘은 아마 아메리카 뭘로 상호가 바뀌어서 다시 지금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 기업 아메에 대한 중국에서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안들이나 뭐 당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행정 업무나 일은 하지 않고 아메를 팔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그냥 보이콧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또 이 국가 내부의 미시적 정치 위험 중에 정부 위원이 뭐냐면 어떤 선택적 국유화, 또 토착화, 가격을 통제하고 합작 투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차별적인 어떤 조세 정책을 세우고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사례들이 많아서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리고 현지 부품 사용법, 계약 일방적인 파기,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돈도 많은 이런 UAE 국가들도 이런 거 많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지인을 반드시 공동대표로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 또 브라질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왜냐하면 브라질은 자기네 어떤 내수 산업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탄탄하기보다 내수에 대한 그 인력이나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차별적인 조세 정책도 엄청 심하고요. 또 어떤 그 나라에 반드시 어떤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던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관련된 미시적 영향들도 있습니다. 국가 외부로 보면 거시적인 정치 위험 중에 국가전에 대한 게릴라전 말씀드렸었고 미시적 위험 보면 국제적 행동 집단, 선택적 국제 테러, 기업에 대한 국제적 보이콧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 외부의 미시적 정치 위험 중에 정부 요인은 본국과 현지국의 외교적 긴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지금도 여전하죠. 일본과 우리의 어떤 불소 이렇게 사실 견제하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거랬죠. 무슨 그 덕에 우리는 이제 불소를 어쨌든 생산을 이렇게 자국하게 되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본국과 현지국과의 외교적 긴장 때문에 일본과의 교역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우리 졸업생 중에서도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대구에서 바로 이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죠. 이동이 엄청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근데 일본이 손해를 보고 악수를 둔 거죠.
아베가 아주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아니, 악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악수를 둔 것 같다. 쌍무적인 어떤 무역 협정이나 그리고 다자 간에 대한 무역 협정, 그리고 뭐 수출입 규제 조치, 뭐 외국 정부에 대한 간섭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가 외부의 밀수적 정치 위험 중에 정부 관련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제가 나름 뭐 재밌게 한다고 하고 농담을 해도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또 시간이 벌써 2강 35분이 지났네요. 또 이게 에러가 뜨기 전에 다시 저장을 하고 저는 또 3강에 뵙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켜놓고 뭐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분씩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하면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지개도 펴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뭐 잠깐 뭐 핸드폰도 보시고 뭐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중간고사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수업 태도며 여러분들에 대한 수업 집중도며 학습 이해도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제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수강을 제 시간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제 강의 때 했던 설명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